나스닥이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악재들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가 일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러시아에서 중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 퇴출시킨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술주들의 그런 주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내용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니켈 값이 계속 폭등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니켈 가격이 내려올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주 재료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이 배터리 기업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도 정리해 드리고요. 자,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금리는 일단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다시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들 움직임 약간 주춤하긴 했었는데, 자, 지금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모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FOMC가 열리죠. 자, 시장에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것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이런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뭐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진행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에서도 약간 1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 2% 하락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시련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 나스닥은 마이너스 2%. 자, 일단은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나스닥만 이렇게 떨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쪽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차 평화회담이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결론이 없이 마무리가 좀 됐고요. 회담이 이제 중간에 끊어진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15일날 오늘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일단 오늘 오후 정도가 됐을 때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끝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뭔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 협상이 결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럼 이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 지역의 주가 상승은 뭐 의미 있게 잘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요구하는 즉각적인 휴전,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철수, 이런 것들은 러시아도 조건을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은 모르죠. 근데 극적인 타결,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극적 타결을 통해서 뭔가 진전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시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지금 로마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 회담이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이나 물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놓고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에게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뭐 북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했겠습니다만 중국이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대놓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나중에 뭐 몰래 지원하다가 걸리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지금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일단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그 도시 봉쇄가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선전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세계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 대만의 그 폭스콘이라고 있죠. 이 기업이 이제 14일 선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애플 공급업체인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봉쇄 명령은 일주일입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열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다시 봉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약간 대조적이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예비 상장 폐지 심사에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 대거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나스닥이 크게 한번 하락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도 예전에 사드 관련한 부분 때문에 중국한테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엑소더시 즉 탈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중국하고 거래 못 해먹을 것 같아.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공장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느낌들. 네. 뭐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달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공장을 옮긴다든지 네 그런 쪽의 움직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그다지 썩 좋은 상황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다만 이제 애플 쪽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삼성은 좀 수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막 그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이런 그 도시 봉쇄 같은 경우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한번 보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연준이 지금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뭐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이제 이 금리 인상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양적 긴축이에요. 양적 긴축을 언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연말로 잡혀 있는데 연말에 그냥 그대로 한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 다 땡겨진다거나 또는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고 또 올해 7번의 0.2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이거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7번이나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이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보다는, 조금 줄여서 진행하지 않겠나. 지금 남아있는 모든 FOMC에서 금리를 다 올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가 오히려 주춤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일단 최대한의 악재로 작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경제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FOMC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중국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만 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오늘 저녁까지도 또 이제 변수는 계속되겠습니다만 휴전 협상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되는 그 부분만큼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좋은 그런 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만 잘 피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 모든 업종이 다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니켈값 폭등 때문에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꼭 니켈값 폭등 이것도 영향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떨어지는 이유는 니켈값 폭등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공매도의 그런 공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려 있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식의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고, 좀 배터리 소재 업체들 마찬가지. 네,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한 국내 기업들이 주가를 하락세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같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고평가 논란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 뭐 그렇게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네, 지금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니켈값 폭등 때문이다. 니켈 가격이 거의 수직 상승이었어요.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무지막지하죠. 지금 니켈 가격 한 톤의 가격이 1톤의 가격이 11일날 기준으로 43,000달러 정도 되네요. 엄청난 거죠. 작년 3월 11일 같은 경우 16,0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지난 8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날 장중 한때에 니켈 가격이 10만 달러 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니켈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뭐 무지막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전부 다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러면 다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배터리 업체들 네, 뭔가 좀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뭐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더 문제야. 괜찮은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원자재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 니들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니켈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10%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약간 네, 이 물가 상승과 연결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마진율 감소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물건 가격을 올릴 때는 팍 올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물건 가격을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냥 기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러시아가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가격이 나중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 잘 잡았다, 이참에 물가 올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문제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 등 여러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건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3, 테슬라 Y 이 모델은 트림에 따라서 약 100에서 200만원씩 올라간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인상이 됨에 따른 그런 제품 가격 상승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안 그래도 이제 뭐 보조금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점점 보조금도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기차 가격이 제일 올라가는 것은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배터리 가격의 어떤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비교적 원가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에서는요 니켈의 함량을
그래핀, 하이 니켈 3원계, 또는 이제 이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원계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거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니켈의 함유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철이라는 이제 LFP 배터리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이 주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보시면은 일단은 니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좋다.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좀 저가 보급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중요시 되고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쪽에도 사용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죠. 이쪽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모양새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보급형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와 그 다음에 하이엔드 조금 이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시장이 양쪽에서 모두 다 성장할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하이엔드급의 그런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리튬 니켈 이쪽 관련한 부분들의 원가 상승은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좀 배터리 업체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들이 있는 데다가 약간의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들에서 타격을 좀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연속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자 이 말씀. 네, 제가 지금 몇 개월째 드리고 있는 거죠. 한 4개월, 5개월 넘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행주 이야기인데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은 일단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부정하시면 안 돼요. 금리 인상은 당연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해 7번을 올리든 8번을 올리든 뭐 4번을 올리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꾸준히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꾸준히 되면 일단 금융주, 보험주, 뭐 은행주 이런 쪽은 무조건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은행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그 완화 조치가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주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침공 사태 때문이다. 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금융주가 악재가 될 것이다지만 실질적으로 악재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금융주들은요 천천히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뭐 이번에 올린다, 이번에 내린다, 이걸 가지고 금융주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보고 가야 되죠. 이 금리 인상이 한 번 올리고 띡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 생각해야 되는데 금리는 일단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정점을 찍는 시점에서 금리도 최고점을 찍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상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은행주 쪽을 연결시켰을 때는 장기적 관점으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그 대출 규제 완화는 또 뭔데? 라는 얘기가 있죠.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은행 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가계대출이 조금 늘어난다는 어떤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그동안 묶여 있었던 대출이 와르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좀 되겠죠. 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주식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딱 잡아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는데 이걸 풀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나 또는 시장에 이제 빚내서 들어오는 신용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어쨌든 증권 쪽에서는 긍정적이죠. 뭐 그게 빚을 내서 들어왔든 아니면은 꼼쳐놨던 돈이 들어오는 거든 일단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은행들 입장에서는 좋죠. 금리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은행 대출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더 높은 이자로 더 많이 받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라는 이 두 가지 또 두 마리 토끼가 다 은행주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은행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은 금융주 섹터나 보험주 섹터 이쪽에서는요 한두 개 정도씩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은행을 하나 갖고 있든 보험을 하나 갖고 있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둘 다 갖고 있든 관계는 없는데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장거리로 쭉 가지고 가신다라면 얘네들은 1, 2년 그런 정도 목표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몇십 %씩 수익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은행주 쪽에서 기회를 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은행주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예비 상장 폐지 경고, 거기에다가 뭐 러시아가 뭐 중국에게 군사 지원 요청했다. 근데 이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회담 역시도 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감이다 뭐 등등등인데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폭락한 모습이고요. 중국의 현전이 지금 봉쇄가 됐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겐 좀 낫지 않나,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이 열려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니켈 가격 폭등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타격을 같이 받았다 이런 얘기.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인 거죠. 그래서 뭐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꼭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많이 올라갔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어쨌든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겠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지금 배터리 쪽이라든지 또 게임주 이런 쪽은 이제 위쪽에서 끌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에 따른 그런 은행주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데 이거는 은행주들은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장기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이라든지 시세 차익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공략할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공략하시면 좋고요. 뭐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완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자금들이 더 많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가계대출 증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런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언발의 오줌누기라도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불황이니 디플레이션이니 하는 것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그때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80%의 회사는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다. 회복 시기가 빗나갈 수는 있겠지만 회복된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 장기 투자에 익숙해지게 되면 리스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중도에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것이다. 네.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인내심이 바닥나서 팔아먹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 불황은 계속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서 홀딩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려 80%의 회사들이 주가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견뎌왔는데 이 견뎌온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를 악물고 참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참는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위쪽에서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시고요. 좋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